흉기 피습 8일 만에 퇴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로를 죽이는 전쟁 같은 정치를 끝내자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박 2일 일정으로 BK, 부산 경남 지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장성호 교수,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재명 대표가 피습 8일 만에 오늘 퇴원했습니다. 퇴원하면서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먼저 이 대표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오늘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정치를 종식해야 된다. 이제 이런 취지의 발언이 나왔거든요. 사실 지난주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행위는 사실 국민들 모두가 충격에 빠졌을 만큼 제1야당 대표에 대한 백주대낮의 살해 시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국민들께서는 좀 충격에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대표가 이 관련해서 이러한 정치적인 좀 극단적인 정치가 종식돼야 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정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좀 통합적인 메시지를 낸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퇴원을 했고 이제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갈 예정인 상태이고 이제 공식적으로 아직 당무에 복귀한 것은 아니지만 또 본인 또 당대표의 의지가 그 당무에 빨리 복귀하겠다는 의지가 지금 강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공식적으로 당무에 복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네, 이 대표의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정치를 해야 된다. 피습, 테러를 당한 당 대표로서는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폭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폭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육체적인 폭력도 있지만 그리고 언어로서 하는 폭력도 여기에 해당되고 우리 사회가 상당히 지금 폭력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주주의가 상당히 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 민주주의가 폭력이 적이라는 것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다수결의 원리, 장자크 루소의 일반 의사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다수결의 원리를 통해서 폭력이 없고 서로 평화로운 그런 의사결정을 통해서 서로 화합과 단결되는 그런 어떤 공동체를 구현하자. 그런 목적으로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부산 시민과 소방, 경찰, 의료진에 대한 감사의 인사 이 부분은 나오리라 생각했던 부분인데 조금은 사람들이 나왔으면 했던 부분이 비명계 탈당의 직전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내 통합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것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없었어요. 그렇죠. 일단 오늘 있었던 일이었고 네. 그리고 이제 당대표가 오늘 퇴원하면서 나왔던 첫 메시지였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국민들께 향하는 그런 메시지, 인사가 나오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내 상황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또 여러 가지 방향으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오늘 이제 원칙과 상식의 의원이 이제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그중에 세 분이 탈당을 하신 상황입니다. 사실 그 탈당의 여파와 그리고 당대표가 오늘 퇴원하면서 국민들에게 뭔가 통합의 메시지를 내놓는 부분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극한 대립으로 좀 보였다라는 부분은 좀 개인적인 감상이 있었고요. 다만 당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빠르게 당무에 복귀해야 된다라는 의지가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내 상황 자체가 지금 의원들이 탈당을 한 상황이고 당내 어떤 분열이라든가 갈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고 좀 통합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아무래도 당무에 빨리 복귀하겠다라는 의지가 더욱 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습니까? 당무에 빨리 복귀해야 된다는 건 지금 원칙과 상식 3인이 탈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일은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을 예고한 상태고 당 분열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물론 여러 가지 테러를 피습을 당했지만 병원이라든가 지금 자택에서 치료를 계속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어떤 분열의 위기가 왔다고 생각이 들고 최근의 지지율도 보면은 지금 상당히 가파르게 지금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이 창당 이후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고 보고 그런 상황을 인식을 하고
조기 퇴원을 하면서 당무를 직접 관장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이와 관련해서 조속히 건강을 회복하길 기원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했던 얘기 뒷부분이 좀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비응맞은 정치적 공세 도구로 이용하려는 비정한 정신 그만두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글쎄요, 뭐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네. 지지층에 따라서 또 해석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그 해석을 또 우리 이제 평론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대신 말해주는 것도 사실은 이 언론으로서는 언론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원론적인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라든가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네. 정치를 하는 목적이 뭐냐? 직업으로서 정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이것이 지지층을 결집하고 그 지지층의 어떤 염원을 당이 어떤 정책으로서 의회를 보내서 의회에서 입법화시켜서 그것을 다시 국민으로 수혜되는 그런 시스템적인 어떤 그런 절차적 민주주의가 우리의 정치이기 때문에 네. 오늘 이런 말은 비극적 어떤 정치적 공세의 도구 이런 것으로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에 보면은 뭐 테러라든가 폭파라든가 이런 그리고 북한 변수라든가 북풍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특정 정치 세력이 이득을 보는 그런 것들은 앞으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런 원론적인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좀 다르게 봤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었냐면 피습과 관련해서 특검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걸 얘기한 건 아닌가라는 전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 이 부분 어떤가요? 사실 국민의힘의 입장을 저도 들으면서 야당에 대한 공세로 들리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수위를 굉장히 낮추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뭐 정치적 공세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에 이제 지칭은 또 민주당을 겨냥한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해석이 드는데요. 근데 민주당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은 사실 이 사건을 정치적인 공세로 삼겠다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로서 지난주에 암살 시도를 당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을 제대로 밝혀야만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첫걸음이 된다는 그런 문제의식 때문입니다. 사실 이 테러범에 대해서 이 살해 미수범에 대해서 지금 잡혔지만 당적도 공개되지 않고 있고 신상 공개도 불발이 됐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신상 공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거든요. 사실 우리가 특정 강력범죄법에 따르면 사건이 중대하고 그리고 증거가 충분했을 때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신상이 공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많은 강력범죄들의 신상이 공개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신상 공개가 더욱 필요했던 이유는 신상 공개를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한 국민들의 제보들이 올 수 있다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테러의 어떤 동기라든지 범행의 경위, 혹시라도 있을 공모자들 이런 부분들을 수사기관이 어떻게 수사를 밝혀내는 데 있어서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정말 많았었는데요. 이번에는 당적도 공개되지 않고 신상 공개도 없었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경찰의 수사 방식이나 방향이 맞는지에 대해서 민주당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을 정치 공세다라고 공격하시는 것은 전 국민의힘에서 너무 이것이야말로 정치 공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뭐 정치 공세라고 하고 지금 뭐 모든 것이 다 총선을 앞두고 조금 여러 가지 당의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재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국회가 지금 이제 4월 총선이 끝나면 한 2개월밖에 남지 않은 21대 이제 국회 임기를 남기고 있는데 현재 국회 의석을 보면은 민주당이 180석.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거대 야당의 힘을 너무 과도하게 밀어붙이는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 저는 이런 것들이 과연 총선에 유리할까 그런 어떤 걱정은 듭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민주당이 뭐 민주당의 의지대로 다 총선에서 특검이라든가 이런 걸 다 통과시키고 네. 그리고 나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국민들은 어떤 정략적 의도로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총선은 이제 9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거대 야당의 횡포라고까지 느낄 수 있는 물론 국가의 어떤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특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밝혀야 되지만 그것은 어떤 국민의 표심을 왜곡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이제 총선 국면에 들어섰지 않습니까? 예. 각 당의 어떤 공관위원도 이제 공관위도 구성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90일 정도는
지금 현 상태로 해서 어떤 절차적인 민주주의의 어떤 사법기구라든가 이런 거에 어떤 정상적인 기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국가 시스템으로 두고 총선 이후에 특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그리고 국민의 민의를 봐서 총선 이후에 22대 국회에서 새로 할 것은 새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저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연장선상의 얘기로 봐도 될 것 같은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이제 야당 주도로 단독 처리가 됐단 말이죠. 즉 말씀하신 것처럼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처리해놓고 제2요구권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얘기 듣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이태원 특별법이 처리가 됐고요. 이제 이것을 과연 대통령실에서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도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마치 뭐 국회에서 특히 이제 민주당이 제1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부분을 처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어떤 그런 그림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정치적인 또 공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지금 앞서서 처리해왔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도 대통령께서 거부하시기를 바라면서 통과시켰을 리는 절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그렇게 지난한 절차를 거쳐서 패스트트랙에 태웠을 리도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태원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유가족들이 굉장히 원하시는 법이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국회가 국민을 대의하는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한다라고 하고 있는 국회에서 이 법조차도 통과시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존재 의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근본적인 물음도 있었던 것 분명합니다. 특히 지금 야당이 뭐 독주해서 처리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유감을 표명하시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여당도 분명히 협상 과정 중에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협상 중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있었고 그런 걸 가지고 여러 가지 중재 중에 지금 여당이 갑자기 표결에 불참한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야당이 입법 폭주를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부권을 생각하고 한 건 아니다. 뭐 아닐 수 있지만 결국적으로 보면 거부권을 또 생각하고 지금까지 절묘하게 타임을 맞췄겠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것은 어떤 정략적이라고 보다도 국회에서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더불어민주당 제1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치가 물론 뭐 특검이라든가 뭐 검찰 수사라든가 이런 걸 비켜나서 특별검사라든가 이런 걸 계속 하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특검에서 밝혀준 게 뭐 있습니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검하는 기간 2, 3개월 동안 상당히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그런 효과가 있고 특검의 대상이 되는 세력이라든가 정치 집단을 그야말로 국민의 지지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효과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제휴요건은 왜 있습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제휴요건이 필요하면 쓸 수 있다는 헌법적인 구조에서 견제와 균형의 논리, 물론 대통령제지만 의회에서 다수당이 바뀌었을 때 그래서 대통령의 어떤 국가의 어떤 리더십 차원에서 컨트롤 타워 차원에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맞지 않을 때는 이것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런 것이 헌법적 정신이고 그것도 또한 더불어민주당을 국민들이 108석을 만주로 둔 민의가 있듯이 헌법 정신도 국민이 만든 헌법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역대 정권에서도 지금 현재까지는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108석의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양쌍특검법 이런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통치 철학과 그리고 이거에 반해서 이것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그런 헌법적 정신에 따라서 거부권을 행사한 거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절차적 민주주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를 봤고요. 두 번째 이슈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PK 행위 되겠습니다. 지금 뭐 신년 들어서 전국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PK를 1박 2일 일정으로 갔다라는 부분 그리고 부산과 이 경남 지역의 방문의 의미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해 주시죠.
부산이라는 지역이 국민의힘의 주요 지지 기반은 TK, 네. 대구 경북 지역인데 거기에 좀 비켜난 부산 경남 지역도 놓칠 수 없는 그런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 기반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최근에 윤석열 정부 들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국가의 어떤 국정 동력이 좀 떨어지면서 PK 민심이 상당히 휘청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또 일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부산을 지금 1박 2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찾는 것은 부산 민심을 다독이고 그리고 전통적인 일단은 집토끼를 먼저 추스린 다음에 총선 국면에 해서 북상시키겠다. 네. 그리고 뭐 호남, 충청 그리고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그런 전략이라고 봅니다. 예, 이재명 대표 피습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 역시도 이제 원래는 순회할 예정이 있었는데 못 가긴 했지만 한동훈 위원장의 부산 방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부산 엑스포 실패에 대해서 부산 민심을 다독이는 것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1박 2일이냐 이 부분에 좀 방점이 좀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계속해서 전국을 순회하고 있는데 1박 2일 일정은 첫 번째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부산에다가 공을 들이겠다는 것인 것 같고 당연히 엑스포 실패로 부산 민심이 많이 이반됐다는 것 그 부분을 좀 공략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저는 솔직히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지난주에 테러를 당하면 이제 부산대병원에서 이제 서울대병원으로 이제 전원하는 과정에서 여러 또 정치권의 공세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지역 의료 격차에 대한 논란으로까지 이게 확대되면서 사실 너무 나간 것 아니냐라는 좀 우려 섞인 이야기들까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지금 부산의 민심을 잃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는 지점에 1박 2일로 부산에 간다는 것은 당연히 전략적이고 그리고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간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을 다니시면서 메시지가 상당히 지금 정치적인 메시지, 당연히 정치인이니까 정치적인 메시지가 나오겠지만요. 처음에 정치에 입문하실 때는 여의도 문법 안 쓰고 5천만의 언어 쓴다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지금 누구보다도 여의도 문법에 잘 적응하셔서 지역을 다니시면서 지역마다의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부산에 가셔서는 부산을 뭐 사랑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지역 주민들 그리고 지역에 계신 국민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집권 여당으로서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었는데 못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반성과 만약에 총선에서 승리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하겠다는지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막연히 뭐 부산을 사랑한다라고 해서 부산 민심이 다시 돌아올 것 같지는 않고요. 뭐 민주당도 당연히 부산 민심을 잘 다독이고 잘 가져와야겠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도 이게 좀 급한 그런 모양들 그리고 다급한 모양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는 장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와중에 나온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형이 확정될 경우 재판 기간의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 겨냥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건 해석하기 나름인데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기보다도 네. 통상적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조인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선언 규정이라고 생각이 들고 공직선거법에도 보면은 뭐 벌금 이상을 하면 또 출마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얘기를 한 것이고 그걸 해석을 하다 보면 방탄정당이라든가 지금 뭐 탈당하는 분들이 방탄정당, 패권정당, 팬덤정당을 벗어나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원칙과 상식 3인이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지금 이제 방탄정당이라는 것들이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관심 있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그거는 뭐 쌍끌이 전략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국민의힘은 어떤 그 여러 가지 범죄자라든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그런 범죄자들이 발붙일 수 없는 정당이라는 그런 선언적 의미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그런 발언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쌍끌이 전략의 발언이었다. 그렇죠.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으로 봐야겠습니다. 물론 뭐 전반적인 이야기였을 수도 있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현재 이제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상기시키는 그런 공격성 발언이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여의도 문법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저는 여의도 문법에 적응하시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적어도 이제 서초동 문법은 좀 버리셔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계속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었을 때라든지 뭐 그 안에 전과자에 대한 얘기라든지 뭐 다 좋은 얘기이긴 한데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검사 출신이었다라는 것이 또다시 지나치게 또 기억이 나고 또 불필요하게 이 부분이 강조되는 것은 좀 국민의힘 입장에서 별로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다라든지 뭐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 이번 총선의 구도는 현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네. 국민들께서는 지금 삶이 너무나 팍팍하고 민생이 어렵다는 것 그것을 두고 현 정부가 무엇을 했나 이것에 대한 중간 평가성, 심판성 선거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공략할 시간에 어떻게 민생 살릴지, 어떻게 경제 살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쓴소리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의도 사투리 대신 서초동 사투리 많이 쓴다라고 지적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여의도 사투리, 서초동 사투리는 이제 검사가 쓰는 용어고, 네. 뭐 그런데 그 서초동 사투리를 쓰지 않을 수 없는 게 우리가 30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면 그 우리 변호사님도 재판을 많이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변호를 하다 보면 법적인 용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정치라는 것은 결국은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의도 문법이라는 것은 그것도 안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동료 시민이라는 것도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한참 뭐 옥신각신 말도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 시민이 결국은 국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결국은 국민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활동을 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삶과 숙명이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여의도 문법이 따로 없다. 다만 자기가 살아온 여러 가지 한 3, 40년 동안, 50년 동안 살아온 그런 생에 있어서 자기의 어떤 철학에 녹아 있는 것이 어린 시절의 체험부터 해서 사회활동, 검사활동이죠.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단어를 선택하는 그것이 자연적으로 뇌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의도적으로 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그런 것들에 이제 이렇게 꼬투리를 잡지 말고 결국 정치는 누가 국민들을 위해 더 많이 서비스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지 않고 헌신하냐 그런 것에 가장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슈까지 봤고요. 네,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세 번째 이슈는 아마 오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죠. 비명계, 민주당에서 비명계 의원인 3인이 탈당했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4인방이었죠. 원칙과 상식 소송의 4인방 중 3인방이 탈당을 했는데 내일 또 이낙연 대표 탈당 얘기도 있고 네. 일단 이탈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 내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민주당 내에서는 일단 이런 이탈 조짐이 내일로서 좀 어느 정도 일단락되지 않겠느냐 아하.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탈이 시작된다라기보다는요. 사실 이분들이 탈당할 가능성이라든지 또는 이제 분리해서 나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부터 계속해서 나오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또한 이제 이낙연 전 대표도 탈당 가능성은 작년부터 이미 내비친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이것 자체가 당내에서 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이탈들이 이제 언제 매듭지어지느냐 또는 이분들을 과연 통합의 장으로 갈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이야기들이 남아 있었던 것이지 이분들께서 지금 탈당을 하심으로써 이 이탈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탈당 그리고 또 신당 창당의 움직임이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도 당내에서 좀 이 부분들을 많이 비판하고 또 자제시키는 그런 목소리가 훨씬 많았거든요. 당 내에서 이분들의 어떤 명분이나 그런 그 어떤 이 탈당을 하시는 부분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공감하시거나 또 공감대를 표해 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탈이 이분들을 시작으로 계속된다라기보다는 이제 뭐 내일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선언으로 어느 정도 일단락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일 이낙연 대표의 탈당으로 일단락될 것이다. 글쎄요, 일단락 될까? 저는 민주당이 먼저 지난 강서보궐선거 이후에 국민의힘이 먼저 위기가 왔고 네. 먼저 회초리를 맞은 겁니다.
민주당의 위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당 분열이 가속화될 수도 있는 그런 진퇴양난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민주당 의원이 역설적으로 지금 뭐 여러 가지 국회에서 다수당의 위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회에서 108석이라는 아주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도 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제 총선 공천을 앞두고 지금 각 지역에 광주 전남 지역에 보면 친이재명계 후보자들이 지금 후보로서 열심히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역 의원도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몇 명씩 지금 경쟁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개혁정당을 부르짖지 않을 수 없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이번 총선을 통해서 뭐 20% 30% 현역 의원 탈락 네.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유심히 이 당이 개혁을 하고 있냐, 국민들은 서비스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냐, 새로운 새로운 것을 담아서 국민들의 서비스할 수 있는 그릇이 되겠냐 그런 걸 쳐다보고 있고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180석이기 때문에 과연 30% 그러면 한 50명 정도를 탈락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부 다 경선을 붙일 것이냐, 전략공천을 갈 것이냐, 그것이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지금 몇 명씩 지금 서로 경쟁하면서 싸우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 측근들로부터 어떤 여러 가지 팬덤 같은 것 때문에 경선에 내가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선제적인 탈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위기와 이것이 또 잘 봉합이 되면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개혁이 성공적으로 하면. 그러나 역대 공천을 두고 기회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공천을 앞두고는 서로 전쟁이고 나중에 공천이 떨어지면 그것이 원수가 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잘 봉합될 경우는 역사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앞서서도 이제 3인방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이제 원칙과 상식은 4명이었죠. 그 한 명이 윤영찬 의원이었는데 직전에 아마 마음을 바꿨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김대중 노무현의 흔적이 너무 귀하다. 당을 재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또 설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윤영찬 의원이 이제 탈당을 안 하셨는데요. 특히 이제 이것을 두고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 그리고 여러 가지 예측들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제가 앞서서도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탈당하는 어떤 이탈 조짐이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 될 것이다라고 예측했던 것도 윤영찬 의원이 오늘 남으신 것 때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원칙과 상식 입장에서도 지금 탈당하면서 약간 동력을 상실한 그런 모양새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나오고 있는 논란이 물론 윤영찬 의원은 오해다라면서 이제 부인하고 계시긴 하지만 지금 그 지역에 지금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당내 이제 그 현근택 부원장이 네. 지금 성희롱 관련으로 여러 가지 지금 논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윤리감찰까지 지시를 해서 지금 그 윤리감찰까지도 진행이 되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계산하에서 잔류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시각도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윤영찬 의원은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계시긴 합니다만 네. 그럼 벌써 이제 시점이 교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께 당원들께 보여지는 모습은 당연히 민주당을 떠나는 그 명분이 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난 뭐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공천이라는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원칙과 상식에 속하시는 의원들도 탈당을 여러 가지 명분으로 하셨지만 국민들 보시기에 당원들 보시기에 결국 공천 때문에 이 모든 행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또 생각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 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뭐 이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하실 분들이 많아지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윤영찬 의원의 잔류.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방금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근택 변호사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본인이 공천을 받을 수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치인들은 다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지역에서 권력의 핵심 당으로서는 당 대표의 측근이 자기 지역에 온다면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약간은
자신감이 활로가 모색이 됐기 때문에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얘기하면서 지키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떤 것이 원칙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일단 3명이 탈당하고 이낙연 대표가 탈당하면서 이제 신당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두 개는 만들어질 게 명확한데 원칙과 상식은 그럼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자신들의 신당을 또 만들 것이냐 아니면 이 둘 중에 하나로 갈 것이냐? 이건 어떻습니까? 3인이 3선, 재선이지 않습니까? 정치적 무게가 상당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인 정당을 만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신당을 만든다는 것은 작은 정당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창당을 한 다음에 합당의 시너지를 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변수는 과연 이낙연 신당한테 현역 의원이 몇 명이 붙을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현역 의원이 20, 30명 붙으면 다른 장 쳐다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총선을 돌파하고 지방선거에서 호남을 석권하는 그런 것을 노릴 것이고 그다음에 대선으로 갔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아직 선거법이 지금 오리무중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3월 초나 돼야 이것이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면 선거법이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 어떤 걸로 하냐에 따라서 다르다. 만약에 선거법이 연동형으로 간다면 지역구 공천은 여러 정당이 합쳐서 같이 내고 그리고 비례정당은 각각의 정당별로 따로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수 정당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결단을 낼지 결국은 다수당이기 때문에 여기 입김이 가장 세지 않습니까? 그것도 2월 말 3월은 가야만이 결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정치는 명분 아니겠습니까? 결국 국민들께 당원들께 어떤 명분을 보여드리는지에 따라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교수님의 의견에 좀 동의합니다.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능성이 지금 열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저 세 분이 탈당하셔서 어느 계파와 또 어느 분들과 손을 잡을지는 현재로서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요. 그런데 뒤집어 말하면 이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 자체가 명분 없는 탈당이었다는 것을 반증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명분이 확고했다면 나가셔서 세 분들이 어떤 정치를 하실지가 명백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정치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과 변수에 따라 자신들의 정치적인 여정이나 정치적인 입지나 정치적인 스탠스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국민들께 과연 명분 있는 정치로 다가설 수 있을지 그냥 자신의 정치적인 계산에 의한 탈당은 아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